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의 여운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혼불문학상 7회 수상작인 칼과 혀입니다. 이 소설은 1945년 일제 패망 직전에 붉은 땅 만주를 배경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 모리와 그를 암살하려는 중국인 요리사 첸, 조선인 여인 길순 3명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역사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세 나라 간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한, 그리고 그것을 높은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유례없는 극찬을 받은 칼과 혀는 심사위원 전원의 흔쾌한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인 요리사이자 비밀 자경단원인 첸이 암살하려는 자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 모리, 야마다 오토조로 등장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잊기 위해 궁극의 맛에 집착하는 유약한 겁쟁이 성격은 실제 야마다 오토조가 100만 관동군을 지휘하지 못하고 소련군에게 모두 항복시켜 포로로 잡히게 한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을 더한 것이라고 하지요. 사령관 암살 계획을 세우고 황궁 주변을 서성거리던 첸은 헌병대 간부에게 잡힙니다. 궁정 주방에서 일하기 위해 온 요리사라고 항변하는 첸 앞에 사령관 모리가 나타납니다. 사령관 모리는 첸이 광둥 제1의 요리사라는 걸 증명하도록 목숨을 건 불가능한 요리 시험을 내립니다. 기름도 양념도 없이 단 1분 만에 요리를 완성시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칼과 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칼과 혀, 권정현 지음. 비린내 풍기는 도마 위에서 생애 첫날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나의 아버지 왕채판이 그 주인공이다. 오척 단신인 아버지는 돼지 감자를 빼닮은 몸통에 머리가 유난히 큰 이족 사람이었다. 벗어진 이마에는 주름이 찹쌀죽처럼 흐물거렸고 맛을 보느라 실룩이는 입술은 늘 욕구불만에 젖어 있었다. 목과 턱에도 주름이 많아 웃을 때마다 머리가 몸통 속에 숨어버리곤 했는데 주방 동료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나비애벌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광둥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요리사로 불리길 원했다. 아버지는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숨을 헐떡이며 주강 삼각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쪽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곳엔 흰 페인트로 마감된 최신식 주강 호텔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당은 2층이었다. 아버지는 주방 뒷문을 슬그머니 따고 들어가 화덕에 불을 피운 뒤 물이 끓으면 쌀을 넣어 주걱으로 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광둥 제1의 요리사야. 그렇지.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요리사로 운명이 정해졌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버지는 피가 임리한 통나무 도마 위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횃대에 올라선 수탉처럼 패기가 넘쳤다고 한다. 아기 엄마는 도마 옆에 쪼그린 자세로 죽어 있었다. 태반조차 완전히 쏟아내지 못한 채였다. 탯줄이 팽팽하게 엄마와 아기를 잇고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제 몸 길이의 3배가 넘는 통나무 도마 위로 기어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필경 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겠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월 초하루면 자식들 앞에서 자주 그날의 무용담을 떠들어댔다.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굶주린 개들이 우글거리던 곳에서 나를 낳았어. 산통이 닥쳐 아랫마을 노파를 찾아 나선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개고기 도살꾼들이 몰려 사는 토막 근처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졌지 뭐니. 나는 살기 위해 높은 곳을 찾아 기어올라야 했어. 그게 도마인 줄은 나중에야 알았고. 진실이지. 진실이지. 이 말을 아버지만큼이나 자주 썼던 사람이 또 있을까? 아버지는 말끝마다 진실이지를 덧붙이며 자신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허풍선이었다. 한 번은 이웃이 집을 짓기 위해 털을 다지다 공룡뼈 몇 조각을 수습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전설에 나오는 용의 뼈가 발견됐다며 허풍을 쳐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이미 북경이 점령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돌아다녔다. 자신의 주장대로 아버지는 개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 말만은 거짓이 아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남영시 모란초는 매년 하지에 열리는 여지 구육제에 3,000마리가 넘는 죽은 개를 공급하는 중요한 마을이다. 축제에선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도살된다. 하지가 다가오면 상인들은 우마차를 끌고 모란으로 몰려가 각종 개고기 부속들을 주문한다. 아버지가 첫 발을 디딘 도마 위에서도 매번 수십 마리의 개들이 목이 잘리고 내장을 해체당했다. 간혹 우리를 탈출해 숲으로 들어간 개들은 민가로 내려와 보복하듯 아이들을 물어 죽였다. 할머니가 제 죽음을 밀쳐내며 아기를 통나무 도마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마가 놓인 곳은 젊은 부부가 사는 2칸짜리 토막 앞마당이었다.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그것은 속이 단단했고 넓이는 대략 1자 반이 넘었다. 아기를 낳지 못해 고민이 깊던 부부에게 도마 위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어땠을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부부는 아이를 거두어 제 자식처럼 소중하게 길렀다. 걸음을 떼자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첫 발을 디딘 도마로 기어 올라가 부부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말을 익힌 뒤에는 개나 돼지의 등뼈를 끊어낼 때 쓰는 무식하게 생긴 칸다오를 손에 쥐고 한바탕 허공에 휘둘러대며 정말 쓰기 좋은 칼이군 하고 중얼거리기를 즐겼다. 성장한 아버지는 여지구육제 기간에 백정 부부가 개를 팔아 장롱에 숨겨둔 돈을 훔쳐 광둥으로 건너갔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초창기에 광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기침을 하거나 눈을 끔뻑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그 덕분에 아버지의 무용담은 백정 부부의 도마 위에서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건너뛴다. 33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 광둥 남쪽에 세웠다는 주강호텔 중식당의 수석 요리사가 되어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당히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시기였다. 너희 엄마를 만난 곳도 그곳이지. 솔직히 말하면 너희 엄마는 미인이 아니었다. 광둥엔 상상할 수도 없이 예쁜 여자들이 넘쳤거든.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곤 했어. 이 요리사만도 20명이 넘었지. 다른 건 몰라도 밥 한 입에 써서 약한 불에 푹 익힌 더우반장에 찍어 먹는 게요리 하나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애간장을 녹이듯 혀끝에 쫄깃하게 와닿는 박하향. 씹을 때 입안에 고이는 육즙은 어떤 요리도 대적할 수 없는 완벽함을 지녔지. 신선히 먹는 요리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걸 거야. 비린내 나는 토끼고기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녔거든. 기름기 가득한 돼지고기는 비교 축에도 들지 못했어. 너무 흔해서 광둥 거지도 먹지 않는 소와 닭이 주강식당의 수습 요리사 몫일 때 개고기 요리는 늘 메뉴판의 높은 곳을 독차지했다. 이 죽기 전 신이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맹세코 칭탕 꺼우러우라고 말할 거야. 아버지는 정말로 죽기 전 칭탕 꺼우러우라고 외쳤을까? 불행하게도 그런 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죽음의 순간을 느끼기도 전에 목이 부러졌으니까. 그게 백정 부부의 도마 때문이었다면 과장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그 도마 때문에 죽었다. 주강호텔 부주방장에까지 오르며 앞만 보고 달리던 아버지의 인생은 45살이 될 때까지 평탄했다. 나라가 국공으로 나뉘어 전란에 휩싸이고 바다를 건너온 제국주의자들로 곳곳이 어수선할 때에도 아버지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쪽에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어도 다른 쪽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먹고 마셨으니까. 그게 광둥인들의 삶이다. 그해 5월에 아버지는 고향인 모란에서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키워준 백정 부부의 집에 불이 나 늙은이 둘이 숫덩이가 되었다는 정갈이었다. 마을 회의에서 아버지를 상속자로 결정하였기에 얼마 안 되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백정 부부는 돈을 훔쳐 그곳을 뜬 아버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함구해 왔던 것이다. 뜻하지 않은 행운에 아버지는 작은 흥분을 느끼며 나를 데리고 모란으로 들어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지. 모란에 들어섰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까지도 충격으로 남아있다. 이틀을 꼬박 기차를 타고 남영시까지 들어가서 마차를 빌려 보이현까지 이동했다. 마차에서 내린 뒤에도 지름길로 간다며 반나절이나 질척한 산길을 탔다. 도시에서 자란 나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고된 행군이었다. 우기가 지났는데도 사방의 공기는 끈적끈적했고 발치에선 빗줄기에 드러난 어린 노순들이 거치적거렸다. 이따금씩 닭보다 더 커 보이는 잿빛 털을 지닌 새들이 날개를 푸덕이며 주랭랑을 놓기도 하였다. 개들이 중구난방으로 짖어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기도 했는데 그 소리는 작은 바위산을 하나 넘어간 직후부터 심해졌다. 저기 뒤쪽에 산속 깊이 들어가면 관장군을 모시는 신당이 있는데 그곳 무당이 어릴 때부터 네 할머니를 데리고 다녔다더라. 명절이면 뭘 빌겠다고 몰려드는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가 개 중 한 놈하고 붙어먹은 모양이지. 네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다. 이 다음 커서
족보 같은 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버지는 내가 듣건 말건 혼자 떠들어댔다. 모란촌은 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20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넓은 골짜기를 따라 집들은 8개의 군락 단위로 모여 있었다. 고갯마루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8장의 붉은 모란잎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란이 주는 화사함과는 달리 입구로 들어서기 무섭게 코를 자극한 것은 사방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피비린내였다. 여지 구육제가 막 끝난 직후여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손질하고 남은 개의 부속들이 사방에서 썩어갔다. 불이 난 백정의 집도 마찬가지여서 죽기 전까지 개를 손질한 듯 도마 주변에 개의 힘줄 같은 부속물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파리를 비롯한 온갖 벌레들을 불러들였다. 도마 위에는 개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통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퀭한 눈두덩이, 불시에 잘려버린 한 생명의 원망을 뿜어내고 있었다. 허옇게 질린 제 뼈를 언덕 삼아 죽음의 순간을 노려보는 검은 눈동자를 차마 바라볼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길게 늘어진 보랏빛 혀 주변으로 각다귀들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어른되던 모란 꽃잎은 지옥이 개들의 비명을 만찬으로 피어올린 핏빛 환영이었다. 아버지는 나흘 동안 정성껏 백정 부부의 장례를 치렀다. 사람들 틈에 섞인 아버지는 누가 봐도 개판돈을 훔쳐 야반도주한 개자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고 양부의 죽음이 진정으로 안타깝다는 듯 때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매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한 연기자였다. 아버지가 평소 즐겨 만들던 음식 중에 훠궈가 있다. 훠궈는 끓는 육수에 고기와 버섯 따위를 익혀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으로 아버지는 명절날이면 손수 훠궈 요리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즐겨 인용하던 고사가 해납백천이었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인다는 그 고사는 훠궈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였다. 훠궈에 담지 못할 음식은 없다. 아버지의 표현대로라면 만리장성 빼고 다 훠궈에 담아낼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런 포용성을 지녔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주강 호텔 내 참모들과 낯선 미각을 쫓는 허영기 가득한 여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모란을 출발할 때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선지 도마를 챙겼다. 아버지는 그것을 호텔 주방으로 옮겨 한바탕 허풍을 떨어댈 속셈이었을 것이다. 마당에 놓인 도마가 준 첫 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강인함이었다. 마치 무쇠로 내부가 채워진 것처럼 그 어떤 칼날도 받아줄 수 있다는 듯이 마당 한쪽에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놓여 있었다. 잔뜩 포식한 뒤에 나무 뜬걸에 기대앉아 졸고 있는 잿빛 곰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았다.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 산길로 운반하기엔 여간 품이 드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돈을 써가며 특별히 마차를 빌려서 그것을 백정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 될 만한 집 몇 가지와 함께 실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자
아버지는 평소 즐겨 부르던 이족 전통 민요를 휘파람으로 웅얼거렸다. 길을 따라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 열매는 수확을 기다리네.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이여 부디 떠나지 말고 남아주오. 말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것은 모란 특유의 역겨운 피냄새가 가시고 마차가 울창한 산림지대로 들어섰을 때였다. 아버지는 잠시 쉬어가자며 마차에서 내렸다. 부자는 낭떠러지 밑을 향해 오줌을 갈겼다. 아버지와 나는 차례로 마차로 돌아왔고 마부가 말의 잔등에 한 차례 채찍을 가했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갑자기 말이 앞발을 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도 만난 것 같았다. 짐칸이 뒤로 쏠리며 마차는 계곡으로 굴렀고 나는 짐칸 밖으로 튕겨나가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다. 마부와 나는 살아남았지만 계곡 아래로 추락한 아버진 목이 꺾인 채 현장에서 죽었다. 불시에 아버지를 잃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광둥으로 돌아왔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틀을 내리 잠에 빠져 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머리맡에서 비린내를 풍기는 통나무 도마를 발견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그것을 버리고 왔어야 했다. 피로 얼룩진 눈앞에 저 낡은 도마를. 수많은 영혼들이 칼날에 베어 안간힘을 쓰며 제 죽음을 밀어내던 저 분노의 순간들을. 대륙으로 폭풍처럼 지쳐 들어오는 제국주의자들의 총검과 피바람, 죽어가는 자들의 한숨이 압착된 저 도마를 말이다. 나는 도마 위에 엎드려 처분을 기다리다 누군가의 혀를 만족시킬 재료들이나 다름없다. 내가 과연 저 날카로운 광풍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을까? 사령부의 하루는 쓸모없는 소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졸음을 깨우는 부관의 발작 소리, 전황을 보고받는 사령실 장교들의 과장된 외침, 사흘 만에 부산까지 내달리는 대륙호의 시끄러운 경적, 출병하는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 작전 나가는 94식 트럭의 캘캘거리는 엔진음, 천수각 모서리에 앉아 시끄럽게 지저대는 까마귀 몇 마리와 보름 전 당번병을 시켜 까마귀들을 쏘아 죽였지만 이후에도 녀석들은 계속 날아왔다. 당번병의 사격 솜씨가 형편없어서 총알을 70발이나 소모했다. 바로 아래층 총간부의 성지에 사나운 타카하시 소장이 부관의 뺨을 철썩 후려치는 소리 같은 조만간 그의 집무실을 옮겨줘야겠다. 사내들의 세계에 음악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다. 장교들은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다. 평생 어머니의 자장가 따위는 들은 기억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지. 그러고 보니 그녀 생각이 사무친다.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기대게 하고 화로에 석쇠를 얹어 흰색과 붉은색이 깔끔하게 조화된 분고기를 구워 입에 넣어주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저 사내들은 갖지 못한 게 분명하다. 잠이라도 들라치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카고메, 카고메, 새장 속 저 새는 언제 나올까? 하고 귓불에 대고 다정히 속삭이던 어머니들의 자장가를.
말라깽이 황제 푸이가 머무는 황궁 뒤쪽으로 연기가 한가닥 가물거린다.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성자 골목 어디쯤인 것 같다. 말이 많고 소란스럽지만 헌병대의 말굽소리만 들어도 어깨를 움츠리며 뿔뿔이 흩어지는 어중이들. 또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지른 거겠지. 내 시선은 골목을 따라 벌판을 건넌다.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의식 깊숙이에서는 풍경을 뛰어넘어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속을 헤매기 일쑤다. 중요한 회의 때도 이 버릇은 여지없이 발동한다. 장교들은 나를 가리켜 본쿠라, 얼간이라고 수근거리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지휘자들이란 늘 하급자들에게 이런저런 욕을 먹으며 살게 마련이니까. 신경은 한 국가의 수도로 손색이 없게 잘 구획된 계획도시다. 군사도로가 발달한 덕에 대동광장에서 남령을 내려다보면 방사형의 길들이 개 집게발처럼 대각으로 뻗친 걸 볼 수 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 주변엔 잡초가 출진하는 병정들처럼 버티고 섰는데 그 주변으로 거대한 관공서 건물들이 옛 왕릉들처럼 솟아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엔 굴뚝을 집 밖으로 뺀 검은색 벽돌의 만주적 전통 가옥들이 비집고 들어와 있다. 길 건너 철도역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군인, 노역자, 잡상인들이 바삐 오가고 짐을 실어 나르는 중국인들의 우마차는 해가 질 때까지 시끌벅적 도로를 달군다. 저 모든 인간들이 하루 두 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 변소를 들락거리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린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군복을 입지 않아서 그럴까? 비극이 골마 썩은 냄새를 풍기며 코앞까지 다가와 있지만 저들은 당최 무감하다. 제19대 관동군 사령관 야마다 오토조. 이것이 나의 정식 직함과 이름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형식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 나는 이 거대한 제국의 허울 좋은 주인이자 공포와 비명을 감춘 천수각의 성주, 그리고 맵기 맛깔나는 음식에 목말라 하는 요리 애호가이자 예술 비평가다. 나는 시멘트 냄새 풍기는 사령부를 벗어나 거리의 이름난 음식점들을 순회하길 좋아한다. 만주가 질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님에도 말이다. 이런 재미라도 없다면 나는 진즉 신병을 내세워 사령관 직함을 반납했을 것이다. 오토조라는 딱딱한 이름 대신 나는 어릴 적 아명인 모리로 불리길 좋아한다. 아버지의 반대로 끝내 개명을 하고 말았지만 나는 여전히 모리란 단어가 품은 의미를 사랑한다. 규슈에선 주로 수북한을 뜻하지만 구마모토에선 숲의 의미가 더 강하다. 숲에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삶과 죽음조차 숲의 너른 인맥 사이로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전쟁과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다. 고등공립학교를 졸업했을 당시만 해도 내 꿈은 교단에서 정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회에 스키 야즈쿠리풍의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벚꽃 울타리에 기대어 꽃잎 하나 지내 어라 다시 솟아나네 나비구나 하고 봄의 창백한 민낯을 읊조리면서 내 집무실은 사령부 건물 정중앙 7층에 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신경 전역이 소나기에 잡힐 듯하다. 사실 나는 소나기에 잡힐 듯하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 와보지 않은 책상 관료들이 대륙의 지도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별거 아니군. 소나기에 잡힐 듯해. 라고 중얼거리는 꼴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조선을 장악하는 데 공을 세운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의 발 앞에 엎드려 조선은 우리 소나귀에 있습니다 폐하라고 중얼거렸다는 일화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말이다. 교만은 죽음을 부른다는 걸 견장에 힘만 줄 아는 자들일수록 알아야 한다. 나는 이토를 관통한 아내 총소리 따윈 절대 듣고 싶지 않다. 장교들은 사령부 건물을 성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클 대자를 모방해 지은 관동군 사령부 건물은 본토의 오사카성 혹은 구마모토성의 천수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생김새가 유사하다. 아마도 설계자는 오사카나 구마모토에 적을 둔 자이거나 옛 전국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 멍청이였겠다. 그래서인지 발 아래 엎드린 시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놀랍도록 기시감에 휩싸인다. 구마모토, 구마모토. 철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뽀얀 연기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구마모토라는 발음이 튀어나오곤 하는 것이다. 의지와 다르게 이곳으로 천거되었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주변을 맴돌던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못된 가와타로처럼 가까이 다가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소리를 들었다. 대본영의 조각 물망에 올랐던 다른 대장들은 나를 시기하여 꼭두각시 같은 유리장교를 천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한때 전투 사단을 맡아 관할한 적도 있지만 나는 교육대 교수로 출발한 전형적인 행정장교다. 강제 입대 전까지는 시와 문학을 강의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퇴역한 지 4년이나 된 나를 다시 불러올린 건 외할아버지의 억척스러운 인맥이 작용한 결과겠지만 그만큼 장교 자원들이 전장에서 허무하게 죽어나간 때문이기도 하다. 비싼 세금을 축내는 대본영의 머저리들. 전황이 이렇게 불리해졌는데도 녀석들이 자결하지 않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차라리 226 때 그 늙은 수염들을 깡그리 총살해버렸어야 한다. 정작 죽어야 할 노인네들은 죽지 않고 젊은 주동자들만 무수히 죽어나갔다. 간지 같은 멍청이들도 진즉에 되졌어야 할 인간에 속한다. 전쟁은 정말 지루하고 피곤한 일이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돼 전쟁이 슬픈 건 아니다. 그걸 몰라서 전쟁을 시작했던가. 전쟁의 진짜 슬픔은 세스분의 어머니가 정성껏 볶아준 콩을 맛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 먹던 콩을 문 밖으로 던지며 오니와 소또 후쿠와 우치 하고 외치던 어머니들을 추억해보라.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계오가 들어온다.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성급하게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이 녀석을 비적이 우글거리는 봉천 내지로 전출시킬까 여러 번 고민했다. 하지만 깍듯한 인사는 무례한 침입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녀석은 항상 사령관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혹은 오늘은 날씨가 괜찮군요. 따위의 인사를 입에 달고 산다. 다른 하급 지휘관들이 합이나 도스게키 같은 판에 박힌 구령을 붙이는 데 반하여 말솜씨에 인간미가 풍긴다.
사격 솜씨가 형편없다는 게 결정적인 흠이지만. 또 무슨 일인가? 나는 턱으로 부동 자세를 풀게 한 뒤 자리로 돌아왔는다. 긴급 보고차 왔습니다. 헌병대장 호시노 나오키로부터의. 나는 손을 들어 녀석을 제지한다. 잠깐만. 숨이 막힐 지경이군, 시게오 하사. 네? 무슨 말씀인지. 시게오가 그물에 걸린 문어처럼 멍청한 눈으로 입을 다문다. 너무 성급하군. 난 지금 내 소중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네로 인해 내 사생활에 침해받았으니 당장 총살감이지. 하지만 지난밤 끓여온 콩나물죽 때문에 한번 봐주는 거야. 공습이 임박한 본토의 사정보다 더 급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지. 권련 하나가 타들어갈 시간이면 충분해. 나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진다. 기다리겠습니다. 녀석이 군화로 바닥을 툭 찍으며 대답한다. 자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글쎄요. 전황이 불리하지만 우리 군은 천황폐하를 구심점으로 전 병력이 일치 단결하여 필사로 항전할 각오가. 녀석은 대본역에서 내려보낸 교육 자료를 그대로 읊는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봐. 자네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기 사령부는? 백만의 우리 관동군은? 시게오가 수염이 자라지 않은 맨턱을 문지른다. 그게... 북해 출신답게 키가 크고 마른 데다가 얼굴이 우유처럼 흰 27의 청년이다. 계급은 하사.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특무상사 계급을 달고 부대 내 보급품을 취급하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게 되겠지. 시게오는 북해에서도 최북단인 와카나의 촌놈 출신으로 하사관 학교를 만년 꼴찌로 졸업한 형편없는 군인이다. 보통학교 졸업 후 일찍이 만주로 건너와 중국인 상회에서 일을 한 탓에 이곳 언어의 밝은 점만 아니라면 사병 식당에서 닭의 내장이나 긁어내는 일에 적합한 인간이다. 장교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대령하는 야참 솜씨 하나만큼은 분명 수준급 실력을 지녔으니까. 전쟁이 유능한 요리사 하나를 썩혀두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만큼은 노먼 안에 치우고 씻고 싶습니다. 본토는 대본영에 작게 묶어두시고 사령관님 독자적으로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녀석이 눈치를 보다가 대답을 그만둔다. 진심이 아닐 것이다.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겠지. 전쟁이 끝나 자신의 꿈대로 북해 요리 전문점을 열기를 고대하고 있겠지. 치욕이라니. 나는 녀석을 차갑게 쏘아본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감히 작전을... 괜찮아. 내가 묻지 않았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명령대로만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녀석을 비웃는다. 한 가지만 알아둬. 전쟁은 졌다고 생각했을 때 지는 것이다. 네? 멍청이들일수록 정신의 승리를 강요한단 말이야. 나는 말 속에 숨은 함의를 시게오가 이해하길 바란다. 10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면 돼. 시게오는 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서랍에서 권련을 꺼내며 성냥을 찾는다. 시게오가 달려와 제 주머니에 성냥을 들이댄다. 불빛이 잠시 녀석과 나의 턱을 가깝게 한다. 수염이 나지 않은 시게오의 턱은 예술품에 가깝다. 단지 수염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다. 녀석의 턱은 하늘로 도도하게 뻗어나간 천수각의 수막새를 빼닮았다. 이따금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녀석은 고개를 들어 철도역을 유심히 바라보며 턱을 매만진다. 허공을 향해 살짝 쳐든 군살 하나 없는 턱선. 그 순간 창으로 들어오는 무례한 햇살들은 죄다 시게오의 턱에 고여 전진을 멈춘다.
너의 턱은 인간의 지닌 빛나는 본질을 죄다 지니고 있다. 녀석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난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수염이 없는 건 가풍인가? 아니, 그저... 시게오는 어느새 수줍은 청년으로 돌아가 있다. 수염이란 건 참으로 귀찮은 존재지. 계급이 갈 때까지 간 멍청이들일수록 수염을 기르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만 난 그 시간에 바람이 분다를 진지하게 읽겠어. 모두가 도고 흉내를 내고 싶은 거겠지. 머저리 같은 놈들. 시게오가 두 다리에 뻣뻣이 힘을 준다. 대장님, 아까 하지 못한 보고를 올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담배를 잿더리에 짓이기며 고개를 끄덕인다. 자넨 목숨이 두 갠가 보군. 좋아, 어디 말을 해봐. 헌병대에서 비적 우두머리라도 잡아들였나? 아니면 조선인 비적 진지를 완전 소탕이라도 했나? 간밤 순찰을 나갔던 병사들이 불손한 자들을 잡아온 모양입니다. 불손한 자들? 그 정도면 헌병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야간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자네를 오라가라 괴롭히는 진짜 이유가 뭔가? 잡혀온 자들이 지난 새벽 내내 황궁 주변을 얼씬거렸답니다. 2명인데 잡힐 때 무기를 지니지도 저항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더니 한 놈은 자신이 비적 출신이라고 자백했고 한 놈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신은 요리사라고요. 요리사? 그거 재미있군. 그것도 광둥 요리는 뭐든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요리사가 새벽에 황궁 근처를 얼씬거릴 이유가 있나? 푸이가 집정부로 쓰는 황궁은 만주국 건립과 함께 급하게 지은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이다. 신의 혁명으로 쫓겨나 소일하던 푸이는 소학 9년 제국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왔다. 접견실과 별도의 숙소를 갖추었지만 사령부에 비하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건물이다. 서양식 파티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가끔은 근위대를 이끌고 시차를 나가기도 하는데 보안상 멀리 가지는 않는다. 궁정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싶었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서두른 탓에 너무 일찍 와버린 모양이죠. 1년에 한 번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황궁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모르는 그 중국인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인간이거나 나쁜 목적을 지닌 자일 것이다. 감히 요리사를 사칭하다니. 녀석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순수성만이 요리의 정신에 부합되니까.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재료들이 요리사의 손길을 거쳐 불과 물과 한바탕 섞일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난다. 하나의 요리가 장인의 손을 떠나 인간의 혀와 맞닿는 최초의 순간, 세상의 진귀한 요리는 바로 그 한순간으로 존재한다. 어머니가 화로에 정성껏 구워주던 쇠고기도 첫 번째 입안에 넣어진 게 가장 맛이 훌륭했듯이 남은 접시의 음식은 오로지 그 첫 젓가락을 위해 존재한다.